아까 충남 얘기했었죠? 네네, 충남 네. 다시 한번 보죠. 네, 왜 충남 얘기하셨어요, 김영호 의원님?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가 네. 상당히 저희 당에서 합리적이고 온건파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도민들로부터 매우 신뢰를 받는 네. 도지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그 집권당의 바람, 집권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확실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김태흠 의원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경파의 네.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번에 강경파 3인방 다 당선될 것 같네요. 이현종 의원님. 네, 박완주 의원 사건은 또 영향이 있었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 얘기도 조금. 이게 왜냐하면 네. 충남 같은 경우는 인구 분포가 천안, 아산 인구가 전체 유권자의 48%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승조 의원이 천안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안, 아산만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다져도 사실 승리가 확실한 구역이에요. 네. 근데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출마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내대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없다, 당신밖에 없다. 원래 보령서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령서천 인구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김태흠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억지로 이제 사실 출마한 경향이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보면 박완주 의원은 이제 천안이잖아요, 지역구가. 문제는 거기에 이제 성비 사건으로 문제가 터져버렸죠. 네. 박완주 의원이 사실은 이 양승조 의원 선거 본부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버렸고 또 양승조 의원이 이 선거운동 들어갈 때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선거운동 한 일주일 동안 못했어요.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겹치는 네. 바람에 또 충남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금 고향 아버님이 고향이다. 네. 그 바람도 불었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본 김에요. 이 지역도 한번 보고 싶은데 김민지 기자. 네. 네, 대구요, 대구. 대구 하면 지금 떠오른 후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 민주당 서재헌 후보가 아, 유력 있는데 떴네요, 벌써. 그러네요. 네. 79.2%.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제목을 붙인 게 있습니다. 볼까요? 홍준표 후보가 과연 72.9%를 넘을 것인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개표율 보니까 득표율이 79.2%예요. 뭐예요? 72.9%가. 이게 바로 대구시장 선거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얻었던 득표 수거든요. 아, 대구시장 최고 득표율이 역대가 72.9인데, 네. 어유 훨씬 높네요. 지금으로서는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온 셈이죠. 네. 사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시 김범일 후보가 72.92% 이걸 네. 넘을 수 있을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승리뿐만 아니라 네. 승리를 하더라도 몇 퍼센트 득표율이 나올 것이냐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역대 최고 득표율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결과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대구시장 내려갈 때 조금 당내에서 대선 주자까지 한 사람이 대구시장을 가냐 조금 말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압도적이네요, 역시나. 그렇죠. 뭐 대구 지역이라는 곳이 자체가 일단 네. 뭐 보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텃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현역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대구 지역 투표율이 43.2%밖에 안 돼요. 아, 좀 이번에 낮았군요. 전국 투표율이 50.9%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게 대구와 광주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은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의 뭐 당선을 예측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왜 이 두 지역이 투표율이 낮을까? 이 문제도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해보고 싶은 지점입니다. 네, 자 이제 유력 후보가 자꾸 이제 뜨다 보니까 현장에 아마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캠프에.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연결을 해서 직접 뭐 인터뷰도 해보고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심이 참 무섭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3월 9일 대선이 있었죠. 3개월 사이의 민심은 또 바뀌었습니다. 자, 알파 맵이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3개월 전 대선 때는요, 17곳 중에 윤석열 후보가 10곳이고 이재명 후보가 7곳에서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요, 또 바뀌었죠.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요. 오히려 제가 일로 가야겠네요. 3개월 전보다 3곳이 국민의힘 후보가 더 국민의힘이 많이 득표를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김미지 기자, 어디죠? 3곳이 지금? 지금 경기 지역 경기, 그리고 새롭게 빨갛게 된 곳이 인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인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중에서 잘 안 보고 세종. 세종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네,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김영호 의원님, 네. 사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도 네, 네. 하고 이재명 후보도
좀 출격하고 어떻게든 한번 좀 뭔가 분위기도 바꿔보고 지지층도 결집하고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네. 이제 저희가 야당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야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바로 지방선거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당내에 네. 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뭐 승패를 떠나서 이제 내일부터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아마 새로운 쇄신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의 새로운 네, 네. 쇄신이 시작될 네, 거다 네. 예상도 주셨습니다. 참 뒤늦은 이야기지만 네.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원래부터 좀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네. 사실은 백의종군해서 내가 진짜 경기와 인천만큼은 반드시 내가 이겨내겠다, 네.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막 이 지역을 훑고 다녔다면 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줄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패배에 대한 이제 이후에 보면 어쩌면 좀 측은한 국민들이 좀 측은하고 안쓰러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정치나 그렇습니다. 측은지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 득표의 포인트입니다. 네. 국민들이 좀 안 됐다. 그래서 좀 힘을 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참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역대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빨리 보선 후보에 놓은 분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아쉽다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수완박도 억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련 또 청문회 관련해서 총리라든지 장관 청문회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은 또 뭐 일부 국회의원들의 어떤 성비리 문제 또 뭐 기타 이런 또 당 내부의 분열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 또 전국의 어떤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전국의 어떤 안정 문제 이런 거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런 결과가 네. 나왔지 않나. 저는 이번에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제가 청문위원이었지만 사실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에 대한 네.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각 구성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50% 안팎이라는 점은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인식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네. 대승적으로 총리 인준도 해준 거 아니에요. 네. 또 추경도 우리가 협조를 했고 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승리한 정당이라도 네. 예, 우리 당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종리 인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 우리가 야당에 있을 때는 4일 이내 다 통과시켜준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17일이나 의원님. 걸렸습니다. 네.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셨죠, 그때? 나머지 그때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도덕성에- 많지만 네. 여하튼 뭐 성자 입장에서 도덕성에 결함이 없는 후보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은 다 청문회 예, 보고 채택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줬죠.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각이요. 자, 저희가 지금 뜨겁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선거는요 더 뜨겁습니다. 왜 뜨거운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접전 지역 보여드립니다. 강원 삼척시장 38%가 넘는 개표율인데 214표 차이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앞서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 정도죠. 또 다른 지역도 있다는데요. 강원도가 의외로 접전 지금 기초단체장에서 많네요. 철원 군수 196표 차이로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네, 또 강원일까요? 이번에 인천입니다. 동구청장 165표, 개표율 32%인 상황에서 이거 뭐 기초단체장은 나중에 많이 뒤바뀔 수 있겠는데요. 다음 또 볼까요? 여기는 전북인데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가 박빙이네요. 159표 차입니다. 재밌는데요. 조금 더 볼까요? 여기 또 강원입니다. 양구 137표 차입니다. 표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시고 전북 임실도 지금 무소속과 민주당, 호남에서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박빙인 지역이 꽤 많은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요 다음 경남도 있습니다. 경남은 여기는 거제는 100표 차이도 안 나네요. 100표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100표 차이도 안 납니다. 네. 예상 외의 지역이 꽤 많네요. 경기 부천시장 70표 차이입니다. 70표. 네, 70표. 이 개표함 하나 열면 뭐 어디든 뒤바뀔 수 있는 곳이고 충북도 여기요.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연예인 출신의 국민의힘 송기훈 후보인데 29표 차입니다. 와. 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강원 정선, 강원도
17표. 김용호 의원님. 네. 서대문도 사실 쉬운 지역, 뭐 무조건 쉬운 지역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전에 3표 차이 있었잖아요. 문학진.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나중에 2표 차로 정정해서 2표 차로 정정이 됐었습니까? 17표인데요. 와, 저 때 심정이 어때요? 제가 19대 총선 때 네. 625표, 0.8%로 출구조사는 6% 이기다가 네. 밤 11시에 뒤집혀서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피가 마르죠. 네, 피가 마르죠. 참 저런 저는- 게 선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역단체장을 몰라도 네.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재 사실 의원님 이제 보면 네. 저게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무소속들의 강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공천 문제 때문에 네.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지난번에도 사실은 무소속이 꽤 많이 당선되셨어요. 네. 또 영남 지역도 무소속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남 당으로 공천 받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네. 이 작은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실은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강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전체 어떤 광역단체장은 다르지만 네. 이 기초단체를 가면 진짜 자기의 인연, 학교, 출신, 그다음에 성씨 뭐 이런 것까지 다 나눠져서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거 왜 이렇게 강원도에 접전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소지역주의가 있어요. 강원도 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넓지만 네. 그 동별로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 출신이 나왔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지금 있습니다. 보면요. 경남은 사실 국민의힘의 텃밭처럼 보여지는데도 거제는 또 다르네요. 그제는 조선업이 많다 보니까 외지 통영도 그래요. 통영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조선업이 많아서 조선이 많아서 외지 거제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풍향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아, 저기 뭐 10% 이상 넘어가더라도 저기는 도저히 뭐 결과를 알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지금 기초단체장 좀 봤는데 예. 광역단체장에 비해 물론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꼭 살펴봐야 할 기초단체장 선거 두 곳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남시장과 남양주시장 선거인데요. 네. 먼저 성남시장 성남시장 일단 한번 하면- 준비되면 띄워봐 주시죠.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 배국환 후보가 네. 맞서고 있는데 지금 확실이라는 그 버튼이 떴네요. 확실이네요. 이미 거의 끝났나 보네요. 그렇죠. 지금 이 성남시장이라는 곳이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다음 은수미 시장이 지낸 곳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성남시장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 개표 결과를 살펴봤더니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확실하다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남시장이 사실은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신상진 후보가 사실은 4선 중진 의원인데 역시 이 지역에서 상당히 성남시에 아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셨어요. 네, 연정위원님. 그렇죠. 성남 중원에서 사실 사선을 했고 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윤영찬 의원한테 이제 패배를 했죠. 네. 이제 예전에 운동권 출신의 이제 의사 출신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성남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네. 했기 때문에 그 지명도도 높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체급을 어떤 면에 좀 낮췄다고 할까요? 네. 이제 이 기초단체장에 출마를 해서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신상진 이제 후보, 네.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 세 명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이제 동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지방 권력이 만약에 성남시장이 바뀌어지게 될 경우에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지 또 공직자들 이제 그동안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여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성남 FC 후원금도 지금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하고 성남 있죠. FC, 백현동, 네. 뭐 그다음에 대장동 등등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지금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은수미 관련. 수사도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성남시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고 그러면 은수미 시장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것까지도 은수미 시장도 사실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아. 않을까 관심입니다.